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루이스 웨인 영화 한다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진행을 맡게 된 시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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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듣보 영화 패널로 참여해서 처음 진행하는 영화인데요. 몇 번 듣고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바로 하라 그러니까요. 바로 실전이에요. 네, 굉장히 떨리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이 루이스 웨인이라는 인물이나 혹은 이 영화를 알고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가지 언니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 저는 루이스 네. 웨인이라는 화가도 처음이었고요. 네. 이 영화도 처음이었어서 네. 되게 이 영화는 뭐야?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추천해 주셨을 때. 네. 우정은요? 저는 루이스 웨인을 알고 있지는 않았고 네. 근데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궁금하다 했는데 역시 이제 세상에 많은 봐야 할 영화들을 치여서 보지 못했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네, 그래서 그쵸.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상영관이 되게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자체가. 그래서 못 봤지만 이번 기회에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선정한 이유를 짧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왔죠? 하는데 짧다. 짧아요. 네. 제가 사실 그 영화 이제 진행하라고 얘기해주기 한 이틀 전에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 통보를 받기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였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이 우리 패널들 중에 이 영화 아무도 안 할 것 같다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했던 영화도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의 전기 영화라고 느껴지기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영화 중에서도 이제 화가를 다뤄놓은 영화를 가끔씩 보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좀 미술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그냥 작품을 보기만 하는 거랑 좀 화가의 인생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는 거랑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쵸. 화가 전기 영화를 좀 뭐 있나 가끔씩 찾아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4번째 이유입니다. 네. 4번째 이유는 제가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는 이 배우를 좋아해서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전 싫어했어요. 이 배우를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배우니까 좀 외형에 대한 호불호는 이제 제 취향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유명한 뭐 셜록 시리즈나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도 안 봤거든요. 네, 이제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눈 치켜뜨는 특유의 그 모습이 저는 거슬려서 되게 불호였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저는 이 배우를 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왜 이 배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 있고 극찬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영화라고 이제 오늘 소개를 했는데 유명한 화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맞아요. 근데 뭔가 막 그런 거 심오한 세계, 뭐 미술사, 어떤 영향을 끼친 인물들. 근데 그런 미술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미술을 다가가기 어려운 틀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사실 큰 흥미는 없어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대상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여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혹시 두 분은 화가 영화를 혹시 흥미롭게 본 영화나 혹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영화가 있으신지 가지 언니 궁금한데요. 네. 저는요, 네. 시에나와 반대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전기 영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전기 영화는 네. 확실히 그 인물을 잘 모르면은 네. 영화에 대한 몰입이나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도 가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전기 영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네. 딱히 뭐 화가가 나온다거나 뭔가 그런 영화들을 저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흥행한 이순신 장군을 다룬 명량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이순신 장군이야 워낙에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잘 보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쯤 보고 싶은 영화, 알고 싶은 작가가 있다라면은 저는 에곤 실레. 그래서 에곤 실레의 욕망이 그린 그림이라는 영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그림이 조금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작년에 여행 갔을 때 이제 에곤 실레 그림을 실제로 봤었는데
굉장히 제가 느낀 그 와닿던 포인트나 감정이, 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뭔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호기심을 일으키긴 하더라고요. 예. 우정은요? 저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라고, 전쟁의 아픔을 겪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어떤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고. 되게 재밌는 부분은 네.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된 화가분인데 아들이 감독이에요. 와.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물방울을 그리게 되었을까? 멋있다. 조명하거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종상 다큐멘터리 부문 노미네이트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그 해에 엄청 쟁쟁했어요. 뭐 그때 결국 성덕이 받았는데. 진짜?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성덕이랑 뭐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랑 뭐 미싱 타는 여자들 되게 쟁쟁한 그 사이에서 아무튼 같이 노미네이트가 됐었고, 물방울 광기를 보여주세요. 물방울만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물방울이고, 근데 그 물방울을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뭔가,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그런 슬픔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뒷이야기를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만 생존을 한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피해를 입고 본인만 생존을 한 상태에서 사실 그 생존자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위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픔들을 마치 어떤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나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감각 같은 것들을 물방울을 그리면서 해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슬퍼, 해서 벌써 슬퍼. 되게 좋은 영화여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좋은 영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알게 해준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 사랑이라는 영화였어요. 네, 이 영화가 이제 화가 모드로이스를 다룬 영화인데, 캐나다의 여성 이제 민속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완전 좀 진한 로맨스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원제는 근데 내 사랑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름이에요. 모드였나 그거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화가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좀 로맨스 영화처럼 마케팅을 했고, 보고 난 사람들이 이거 화가였고 실화래 약간 이렇게 좀 됐던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드루이스 그림도 약간은 보면은 내가 낙서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림이 많이 팔렸을 때는 이제 그냥 남편이 옆에서 따라 그려서 같이 팔기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좀 귀엽고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기도 해서 저는 이제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 신혜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지금 실마리가 풀린 게, 저 그 영화 봤는데, 전혀 영화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봐서 이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지 몰랐고 일단. 그리고 어쨌든 진짜 사랑에 대한 마케팅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 후반에 이제 화가 갑자기 나오면서 영화 엔딩 장면에서 그 실제 인물 나오고 그림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다가 마지막에 뭐야 이거 실화였어? 진짜 있던 인물이었어? 화가였어? 이렇게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은 제가 기억에서 잊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영화 제목 원제가 모드인 걸 보고, 왜 모드지? 모드가 뭐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 마케팅의 폐해일까요, 이거? 근데 대부분 많이 보던 분들이 뭐 관람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 영화 화가 영화였대. 몰랐다. 더 감동이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거를 감동이네요. 노린 건진 모르겠는데 그냥 완전히 로맨스 영화로만 마케팅이 됐던 것도 맞고, 근데 또 완전히 로맨스 영화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좀 애매하죠. 궁금하네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림이 참 귀여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도 좀 화가를 다룬 작품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림은 사실 영화보다는 전시회로 더 많이 접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미디어 아트 이런 형태로도 전시가 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전시회를 혹시 많이 가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어떠세요? 많이 안 가니까 제가 왠지 우정은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라 약간 무지한 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뭐 이런 작가들은 가끔 한번 가서 보고
하기는 하지만 되게 즐겨 찾아다니거나 그런 편은 아니긴 한데 네. 제가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을 가서 오스트리아 여행을 가서 네. 벨베데레 궁전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클림트의 키스가 있다라는 오.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네. 간 거예요. 왜냐면 미술이나 이런 게 되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재밌었던 게 숙소에서 좀 걸어서 금방 가니까 남편이랑 여기를 빨리 찍고 놀이동산을 가자. 이렇게 짰습니다. 네. 계획을. 근데 뜻하지 않게 그 벨베데레 궁전에서 거의 3시간 이상? 거의 4시간? 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에게 놀랐던 점은 네. 남편도 생각보다 그림 보는 걸 좋아하고 저도 생각보다 너무 몰입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네. 놀이동산을 그날 못 갔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메타엔지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후다닥 보고 클림트 앞에서 그냥 그 인증샷만 찍고 나오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클림트. 네, 클림트 앞에서 그 키스해서 사진만 찍고 오면 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아주 무지했죠. 근데 막상 가서 네. 뭔가 그 그림들을 실제로 접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곤 실레, 모네 뭐 다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그림을 가까이서 보게 됐을 때 네. 터치감이라든지 뭔가 거기에 있어서 되게 깊숙함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확실히 이게 그림이 주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진과는 좀 다른 게 영화에서도 왜 그 편집장? 네.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이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밀리잖아요. 네, 그림이. 네, 네, 네. 사진은 사실적이고 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사진은 사실적이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빠르고. 근데 그림이 왜 아직까지 살아있고 왜 사랑을 받고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릴까를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영화 속의 루이스 웨이는 빨리 그리는 사람이지만 보통 작가들은 하나 작업하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이 매번 같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가도 어느 날은 조금 좋은 상태에서 그렸을 수도 있고 해서 그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때 이 사람이 담아내는 감정이 진짜 다양할 것 같고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 감정 상태에 따라 그걸 기분 좋게도 볼 수 있고 슬프게도 볼 수 있고 다 다르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감정이라든지 감성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그림의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나 그림 보는 거 좋아하네. 그날 가서 처음 느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빠 이런 거 있으면 우리도 네. 또 앞으로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우구건 뭔가 그 작가라든지 그런 분의 전시가 있으면은 한 번씩 보러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우정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고요. 진짜? 때와 다르게. 그러니까 그림 보는 걸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알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이야기해준 것처럼 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애정 있게 찾아보기는 하는데 사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요새는 계속 영화만 보느라고 전시회 잘 못 다니는 것 같고 네. 다만 생각나는 경험은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를 갔었거든요. 근데 광주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어쨌든 하다 보니까 좀 매번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비엔날레를 가면 어쨌든 도시의 행사, 한 도시, 작지 않은 도시의 행사여서 정말 많은 전시가 열리고 동시에 진짜 많은 작품 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영화제 보듯이 영화제는 사실 가면 하루에 그 영화 3탕 뛰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시 하루에 3탕 뛰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비슷했네. 다른 거죠. 나랑 비슷했네.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다 끝나고 나서 아차 했는데 영화는 그래도 앉아서 보고 맞아. 2시간 집중하면 한 이야기가 끝이잖아요. 그죠, 맞아. 근데 전시는 맞아. 한 공간에 진짜 몇백 개, 그쵸. 몇천 개가, 수천 개가 그걸 읽어내는 게 시간이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의 전시를 보면 안 되고 잠깐 뭐 30분 찍고 절대 안 돼요. 나랑 똑같은 생각한 게 너무 웃겨.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제 앞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하루에 막 여러 탕을 뛰어야 된다면 하나하나 다 볼 생각하지 말고 전시회 하나를 보더라도 좀 감흥이 크지 않은 건 빨리빨리 넘기고 맞아요. 감흥이 큰 거를 잘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였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물이랑도 관련이 되는데 내가 네. 물을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약간 철학, 그 도가 철학의 개념 중에 상선약수 뭐 이런 게 있고 물이 사실은 되게 유약한 존재지만 어디든 흘러갈 수 있고 그럼요. 들어갈 수 있어서 되게 강한 네.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 맥락처럼 어떤 전쟁의 시대이고 되게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강한 힘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러운 성질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전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삶과 다르게 또 되게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지만 그래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예술의 어떤 성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답을 주는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화는 영화도 물론 우리가 보고 나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사진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답을 주는 느낌이라면 조금 더 그림은 질문을 주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사실 뭐 두 분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예술 중에 이 미술이라는 장르가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좀 가까워지고 싶지만 전공자가 아니라 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맞아. 경우라면은 맞아.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시장을 가끔 종종 가서도 지금 이렇게 보는 거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화가 전기 영화에 좀 흥미를 갖게 된 이유도 미술이라는 작품만 딱 놓고 볼 때랑 그 창작자의 이야기를 알고 볼 때와는 또 그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해서 아까 가지 언니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창작자가 감정으로 그려서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좀 미술과 친해지는 방법이 영화를 통해서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술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 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막 까칠하고. 골방에서 까칠하고 막 광기 어린 모습과 술 마시고 막 이런 이미지를 종종 생각을 하는데 그 위대한 예술가들 중에서는 좀 자신의 작품이 이제 사랑받고 많이 사람들이 찾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더 사랑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파악하고 이제 기회를 창조해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획가이자 전략가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막 그 집안에 그림만 걸어놓는 것만 봐도 뭐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서 걸어놓은 것 자체가 이제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좀 뭐 신미한 이런 것이 확장이 될 것이고 또 뭐 감정을 위로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뭐 감정을 위로받는 그런 카타르시스도 우리가 느끼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뭐 장르, 작품 그런 세계를 보면서 좀 새로운 것을 보게 돕는 그런 감각이 확장될 수도 있고 왜 그렸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좀 상상하고 이제 본질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그림이고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그 두 분께 그림을 하나 이제 오늘의 화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움닫기 같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우리 듣보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네네.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두 분께서 잠깐만 어떤 그림인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이 그림은 그 1878년에 이제 제임스 휘슬러라는 작가가 그린 녹턴 배터시 강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일단 이름처럼 네. 강이 있고요. 네, 그쵸. 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배를 탄 뱃사공이 한 명 있는데 전체적으로 뽀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배경들은 좀 다 까맣게 처리가 돼서 무슨 산인지 네. 성인지 뭔가 공장인지 모를 약간 형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우정은 또 뭐가 보여요? 저는 뱃사공이 아니라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뱃사공이 맞는 것 같고요. 오리 같기도 하네요. 오리 같기도 백조 하네요.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되게 전체적으로 톤이 약간 녹색 빛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물과 땅의 경계가 좀 희미한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채도는 이제 거의 없고 약간 흑백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라는 오. 말을 했는데요. 이 뿌연 게 이제 안개를 표현을 한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당시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안개를 못 봤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한 요점이 이제 화가가 풍부한 재능을 통해서 안개의 지위를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안개를 봐도 뭐 흥미나 짜릿함이나 운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위대한 예술에는 우리의 감각을 더 일깨우는 힘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함께 만나볼 루이스 웨인 역시도 그림을 통해서 고양이의 지위를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올 수 있게 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동물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영국 사회의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좀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었고요. 고양이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도라. 오늘 사실 도라예요? 도라가 함께 써야 되는데 너무 그래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거의 260만 마리가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또 고양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지는 않았었잖아요. 뭐 정말 더 과거에는 뭐 병균을 옮기는 주범이라고 뭐 이야기가 되기도 했고, 약간 그 고양이의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라고 인식되기도 해서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만나볼 영화에서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고양이 신사라고 불리면서 그 지위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만나볼 거고요. 영화 감독은 윌 샤프 감독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실력파 감독이자 배우이기도 한 사람이던데, 배우로 먼저 활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단편 영화를 통해서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바로 2년 뒤에 장편 영화 검은 연못으로 영국 아카데미 최우수 후보에 오르기까지 하면서 인정을 좀 단숨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루이스 웨인 삶은 좀 희망적이고 매혹적이며 동시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좀 감독이 되게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뛰어난 상상력이 빛을 발한 작품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영화인 것 같고, 감독에 대해서 출연 배우 에밀리 역을 맡은 그 클레이포이가 관객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 루이스 웨인을 발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예술가인 윌 감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의 그런 감각 역시도 굉장히 좀 예술적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하는 배우는 이 말을 이제 했던 클레이포이 배우가 영화에서는 루이스 웨인의 그 배우자인 에밀리 웨인 역할로 나오고, 루이스 웨인 역할을 맡은 이제 인물은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에서 말한 것처럼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웨인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이제 있었던 좀 화가였기 때문에 우정님께서 루이스 웨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1860년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 가문의 마지로 태어나서 5명의 여동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20살 때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제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조금 삶의 국면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밀리를 만나서 이제 유기묘를 키우게 되면서 유기묘 피터를 통해서 고양이를 그리게 되면서 고양이 화가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요. 1년에 한 600점 정도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작을 한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순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거래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고 가기도 했던 예술가였습니다. 네, 그런 인물을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밀리 웨인이 루이스의 그 여동생들 가정교사로 집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시대의 상황이 좀 계급 체계가 엄격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좀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가지 언니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박전 리포터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영화를 보셨으면은 좀 이해를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다루고 있고요. 그때는 영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지속되고 확장되는 시기지만 여전히 이제 이 사람들의 고루하고 뭔가 기이한 편견 이런 것들은 계속 지배가 돼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귀족 혹은 뭐 부유한 사업가로 구성된 상류층이 굉장히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였었고요. 전문직, 상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런 층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또 다른 노동 계급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유명한 영국 배우들에게도 아직까지는 뭐 귀족 출신, 네.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생각하면은 네. 이 계급세가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루이스 웨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정이 소개했던 대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었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높은 되게 계층이었는데 네. 이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식 수준이 낮다 보니까는 귀족이어도 여성 인권이나 여성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네. 특히 여성이 일을 하고 경제적을 뭔가 가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웨인이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처럼 네. 일을 할 일했던. 수밖에 평생 없었다. 그 밑에 5 여동생이 네. 또 심지어 출가도 못했어. 네.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린 거죠. 캥거루족이었네. 네. 아유. 그래서 그때 또 시기가 또 빅토리아 윤리라고 불리는 그 시대의 도덕적 기준이 되게 또 엄격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고 뭔가 비현실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제, 막 체면치레하고 네.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나 뭐 감정보다 훨씬 귀하다고 여겨져서 네. 보여지는 거치를 되게 중요시했다고 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네. 그 딱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스워졌어. 막 이러면서 네. 그 자른다고 에밀리를 네. 하고 딱 그거 맞아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옆집 부인이 소문내기 좋아하는 부인이 봤잖아요. 네, 극장에서 아주 그냥 쓴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담아져 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간단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간단 라이팅으로는 계속 네.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루이스와 에밀리의 사랑이 좀 환영받지 못했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문에 좀 위신을 추락시킨 것 때문에 여동생들도 좀 결혼을 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네. 그래서 일평생 루이가 소처럼 일을 해서 네, 먹여 살렸던 거고 그래서 줄거리는 이 둘의 결혼 생활까지가 좀 영화의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로맨스는 딱 이 정도까지고 후반에는 이제 루이스가 유명해져서 뭐 인기는 많지만 가족들과 갈등이 여전한 모습 그리고 또 루이스가 80살, 80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15년을 인생 말년에 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마지막 모습들까지 영화에는 담겨 있는 정말 루이스 웨인의 전기 영화였죠. 네. 그래서 이 영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정님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저는 영화 재밌었는데 네. 전기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보는 내내 사실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루이스 웨인이 말하는 전기가 되게 한국으로 치면 우리 사회에서 치면 약간 기운 같은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일렉트릭이 아니라 되게 네. 기운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정서랑 더 맞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 느낌을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얘기했으면 알지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처음에 영화를 어떤 정보 없이 보기 시작했을 때 영화가 되게 ADHD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맞아. 어떤 웨인이 느낌인지 알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정신없고 어떤 화면 같은 것도 되게 흔들린다던가 갑자기 달라진다던가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막 이런 네. 장면들이 의식의 흐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ADHD 영화 같은데 감독이 의도한 걸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문들이 많이 풀리게 됐죠. 그런 게 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영화 보고 나서 그 원제를 보니까 번안을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사실은 또 이제 영화 마케팅의 농간에 놀아난 것 같은데 화가 이야기들은 왜 다 로맨스 영화로 그러니까요.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원제가 The Electronical Life of 루이스 웨인이어서 그러니까 루이스 웨인의
정기적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의미를 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번안을 하면 안 팔렸겠죠, 물론. 뭔 소리야? FX야? 막 이러면서. 물론 안 팔렸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언제를 알고 봤으면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정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는 됐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가지 언니는 어떠셨나요? 네. 저 어제 간만에 영화 보고 네. 코가 막히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정말요? 펑펑 울어.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2-3번인가 하여튼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또르륵 2번 정도 울고 마지막에는 펑펑 막 울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또 샐러드를 먹으면서 막 봤거든요. 근데 한 어떤 장면이었지? 포크를 던졌어요. 먹다가 뭐야 슬프다. 그때는 이제 암 통보를 받았을 때구나. 뭐야 갑자기 암이야. 그때부터 뭔가 막 짠해. 막 둘이 그래서 막 꾸역꾸역 채소를 먹으면서 막 봤는데 마지막에 웨인이 저는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 주인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특별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인이 이제 루이스 웨인을 알아보고 밖에 나와서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지내는 거 뭐 좋아요 하는데 뭐 고양이도 없고 박도 볼 수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왜 여주인공 이름이 에밀리? 에밀리가 왜 그림 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사람들한테 뭐 나누고 네.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이 얘기했던 클레오파트라 그 주인이 말이 웃기네. 클레오파트라 주인. 어쨌든 그분이 이름을 모른다. 이름을 몰라가지고 주인. 그분이 외롭지 말라고 그린 거예요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막 눈물이 철철철 나면서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 할아버지의 네. 눈과 거기서 흐르는 눈물이 진짜 네. 완전 동화돼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엉엉 울면서도 나 왜 슬퍼? 나 왜 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의 삶 자체가 그냥 거기서 저는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가 고양이를 열심히 그렸던 이유도 어쨌든 그러니까 외롭지 말라고 하고 그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랑 당신의 여태까지 교류하고 있었고 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순간을 그렸기 때문에 에밀리도 지금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면서 그 얘기 듣고 이제 베네딕트 컴버비치 할아버지가 막 우는데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망상증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고립된 삶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그림으로서 여태까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뭔가 느꼈던 그러면서도 그 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일기장 같은 거를 보는데 거기에 네. 에밀리가 껴놨던 그 맞아요. 조각. 조각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막 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있어 막 그러잖아. 나 진짜 그때까지도 막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밀리의 마음이 되게 느껴졌어요. 그냥 항상 내가 곁에 있는 거야. 외롭지 마. 그러니까 에밀리는 이 루이스 웨인의 속성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 어쨌든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인데 마음은 너무 순수한 사람이라서 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도 느껴지고 좀 그랬던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보통 화가라는 직업을 그릴 때 괴팍하고 뭐 외롭고 네. 이런 것들은 다 그리는데 조금 더 깊게 그린 느낌 내면을 예, 그리고 장면이 너무 그림같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야 저건 진짜 찍은 거야? CG야? 막 이럴 정도로 신기하게 장면들 예쁘게 그린 것들이 있어서 네. 중간중간 그림 감상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가지 언니가 말한 그 클레오파트라 주인이 말할 때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우는 그 순간부터 약간 원래 그 배우를 제가 좀 불호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진짜 그쵸. 루이스 웨인 그냥 그 자체로밖에 안 보이고 그 정원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막 너무 막 되게 맞아. 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막 그 에밀리를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였어요. 진짜. 그래서 맞아. 저도 그 장면이 좀 인상 깊고 그 우정님이 말했던 그 전기 저도 처음에 그 영화 보면서
뭐지? 약간 계속 전기? 자꾸 이러면서 내가 아는 그 전기? 막 이러면서 일렉트릭 쇼크.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마 좀 당시 시대가 전기가 굉장히 발달했던 네.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감성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저도 좀 약간 감성? 그냥 그렇게 뭐 서로 사람과 사람이 감정을 교류하는 뭐 행복감이나 설렘이나 뭐 그런 감정 것들을 교류. 이 사람은 이제 전기의 교류다라고 좀 느끼지 않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서 찌릿찌릿한 거. 시그널 보내. 맞아요. 그래서 에밀리 봤을 때 설레었던 그런 게 모두 이 사람에게는 좀 찌릿함. 그냥 딱히 단어가 없었나 그 시절에. 그래서 전기로 좀 같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좀 아름답고 친절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전기 영화가 이제 긴 삶을 좀 압축시키다 보니까 가끔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맞아. 매끄럽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 중간에 나레이션 되게 막 그런 거 같지 똑똑했죠, 않았어요? 그 역할이. 똑똑했고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보는 것처럼 네 굉장히 좀 약간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잘 넣은 것 같아요. 그 좀 재미 요소도 넣으면서 나레이션도 좋았고 그게 좀 극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미와 좀 사운드까지 더해지면서 가슴을 아련하게 해주는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참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사운드도 되게 좀 영화를 볼 때 주의 깊게 듣기도 하는데 이 영화도 너무 잘 어울렸다. 그리고 화가 영화다 보니까 가지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좀 그림 같은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화면에 대한 그 미점 만족도가. 맞아. 눈호강. 맞아요. 눈호강. 너무 높아졌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는 에밀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좀 고양이로 승화시켜 갔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밀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오히려 고양이 그림으로 좀 더 집착했을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도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피터가 죽었을 때 그 루이스가 엄청 슬퍼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반려묘긴 하지만 에밀리와 루이스 사이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 피터를 자기와 자식이지. 에밀리와의 자식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피터가 그 계단 올라올 때 마치 아이가 첫 그 걸음만 하는 거 보는 것처럼 그런 좀 역할들이 반려동물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해주고 있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마지막에 에밀리 숄 조가 그거 끌어안을 때 추억의 장소로 걸어가는 그 장면이 저도 너무 좀 슬펐거든요. 아, 왜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참 한평생 에밀리를 그리워하면서 잘 살아갔구나. 이제 에밀리 곁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루이스에게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내가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아름다워. 그래서 루이스는 그 말을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 같고 맞아. 에밀리아 루이스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소울메이트구나 싶기도 했는데 혹시 좀 궁금한 게 뭐 우정님이나 가지 언니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거나 혹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으신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가지 언니는 어떠신가요? 저는 네. 저번에 팟캐 때도 이런 비슷한 질문 했는데 맞아요. 네. 동주 때인가? 네. 저희 같이 팟캐스트 하는 친구들도 다 저희에게 너무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때 왜 좋냐 했을 때 애들 다 되게 열심히 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맞아. 나 일하기 싫어. 파이팅 막 이렇지 않나서 더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런 영향력 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를 막 해야 돼. 너 열심히 해. 막 이런 것보다는 여기 맞아요. 외인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남편은 아닌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그는 항상 지적한다. 우정은요?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저는 친구들이랑 매년 회고를 할 때, 네. 항상 같이 회고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오. 근데 회고를 할 때 올해의 사람도 회고를 해요. 저 그거 하는데 저도 땡스 해가지고 올해 고마운 사람들한테 선물 보내요. 상장이랑. 오.
댄스 어워즈 저는 오.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오, 비슷하다. 본격적이네요. 네. 본격적이고. 저는 여러 뭐 올해의 음식, 올해의 장소 뭐 여러 아. 가지 중에 하나가 올해의 사람인 건데 올해의 사람을 생각해 본다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재밌겠다. 근데 이 뭔가 엄청나게 지금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를 특정하기보다는 그렇게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기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이스 웨인의 어떤 감각 같은 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에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잘 통하고, 아, 뭔가 앞으로 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전기 같은 감각이 분명히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올해의 사람 어워즈에 오르게 되는 것 같다. 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의 사람 어워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많이 저희 드네요. 나중에 연말 때 한번 합시다. 좋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재밌어. 맞아요. 정말로 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상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약간 제가 좀 남편이랑 약간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약간 외부에서는 좀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 가족인데 말이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모든 그게 너무 제가 봤을 땐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안 찾으려는 거죠. 저는 밖으로 돌잖아. 그래서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래서 에밀리랑 좀 루이스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뭐 이번 연도에 좀 말 때문에 말만 하는 그런 관계들, 자기 말만 하는 관계들 때문에 너무 피로도가 높아져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런 좀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영화 보고 준비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 언니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체계가 있고 뭐 기준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아무런 그런 제약들은 따로 없긴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대에도 사회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이제 계급사회, 이 빅토리아 시대만큼의 계급사회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보이는 방식으로 되게 비가시화되고, 뭔가 자본이랑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준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몇 살이 되면 우리는 얼마쯤 모아 있어야 되고, 저축이, 뭐, 차는 있어야 되고, 몇 살쯤 되면 직장이 있어야 되고, 취업은 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분명하게 적어져 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세대에서는 좀 적어졌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기성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듣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사회적 기준들이 좀 비교적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지 언니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귀족 뭐 이런 진짜 보이는 그런 기준은 없죠. 근데 굉장히 자본주의 때문에 더 선명해졌다고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흑수저, 금수저. 맞아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계급사회고 너무나도 선명한 기준이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상위소득 몇 %는 뭐 상위소득, 하위소득 몇 %는 뭐 무슨 층 뭐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중산층도 무너진다고 해서 완전 상하로 더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삶의 질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뚜렷하게 저는 오히려 더 시각화해서 보여지는 것도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누구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저지대에 살아서 항상 물이 차는 그런 곳에 살거나, 그래, 기생충처럼. 그런 게 극명하게 더 보이는 시대고, 어디를 가도 백화점만 가도 VIP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본을 쓴 만큼 달라지는 그것도 너무나 다르고 학교만 가도 뭐
힘이 센 친구라든지 그쵸. 예, 너무 좀 껌 씹는 친구라든지 네. 이것도 다 계급에 의해서. 근데 요즘엔 그것조차도 자본주의로 많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돈이 있는 친구들 더 괴롭히고 약간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계급은 자본주의, 공산주의군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인간이 삶을 사는 데서는 기준이라는 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슬프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렇게 계층이 나뉘는 게 어쩔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걸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체화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동의하고 어느 정도 체념해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3포 세대, 6포 세대 뭐 이런 아예 포기해버리고 인생에 머물러버리고 요즘 취업 안 하고 네. 캥거루족으로 남거나 집에 있는 인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그게 다 포기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게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돈 더 내면 저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돈 더 내니까 그럴 수 있지. 권리지.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맞아. 같아서 그게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자본주의를 뭔가 비판을 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우리 인정해가고 더 그런 계급들을 그냥 인정하고 습득하는 것 같은 사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수저도 사람들이 언젠가 뭐 흑수저, 뭐 금수저가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되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나 뭐 흑수저야, 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계급 시대가 아니지만 계급에 열광하는 느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알아가는 시간을 더 단축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뭔가 내가 사회에서 느끼고 내가 어디에 속할지를 알아가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보다는 빠르게 차라리 인정하고 포기해버리고 시간을 단축해버리고 뭐든지 좀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자주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시대나 좀 피해갈 수 없는 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있죠. 네. 있죠. 왜 되게 막 살찐 사람은 감옥 가나요? 막 그런 게 저 너무 많이 듣거든요. 요즘 주변 좀 가까운 지인들이 다 다이어트를 한 명같이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또 다르지만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서 되게 좀 미적으로도 올가매는 기준이 확실히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매체에서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스스로한테 더 기준을 더 세게 잡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지금 다이어트 중으로서 네. 평생 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찔리고 있습니다. 네. 저 진짜 요즘 정말 쥐꼬리만큼 쬐끔쬐끔 먹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네. 선생님도 너무 식사량 적다고 걱정할 정도로 조금씩 먹고 있어서 네. 살짝 찔렸습니다. 네, 그게 참 되게 저는 이제 제가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뭐 10대가 이제 갓 되긴 했지만 근데 자녀만 봐도 제가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녀가 있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만 봐도 이제 여자 아이들이 오히려 저희가 컸을 때보다 옷도 막 더 짧게 입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되게 더 뭐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더 뒤쳐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릴 때부터 약간 이게 미다, 이게 여성이다, 여자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 여자는 막 똥꼬치마 입고 다닌다 이렇게 애들이 지금 또 너무 많이 깨어있는 친구들은 너무 또 그쪽으로 깨어있고 아닌 친구들은 너무 또 이게 중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요즘 느낌이 중간 없어. 맞아 진짜 근데 저는 극과 극. 조금 희망을 찾게 되는 건 네.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운동하는 여성들 없었고 이런 방송에서 등장하는 것도 없었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훨씬 더 미디어에 많이 비치기도 하고 게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건 예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광고 촬영을 했는데 네. 운동 선수니까 근육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그 보정본에서 그 근육을 싹 없애버렸던 게 화제가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여성, 근육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전에는 되게 여성의 몸은 항상 여리여리해야 되고 이런 맞아, 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시선은 많이 바뀌었어. 맞아. 맞아요. 멋있지.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결혼에 대한 기준도 확실히 좀 줄었다라고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3년 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해야 되나? 이제 저는 되게 제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결혼할 때는 결혼은 거의 당연한 순수다.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20살 때 이제 좀
얽매이고 그런 걸 싫어해서 나는 독신주의라고 되게 주변에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결혼을 뭐 만나던 지금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냥 되게 쉽게 설득당했어요. 아, 이제는 결혼 나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독신주의를 외치면서 살았는데 뭔가 그런 타이밍이 되니까 되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그것을 안 하는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와 또 지금은 되게 많이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이 달라져서 맞아. 또 좋은 방향으로도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지 못하는 또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준비해 봤었고요. 두 번째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가 루이스 웨인의 시대에 영화 속 시대에 태어난다면 여성 캐릭터 중에 좀 어떤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싶으신지를 좀 궁금해서 준비해 봤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귀족 집안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집안의 여성들은 아까 그 시대상에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기고 그 여성들은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인생 최종의 목표였던 그런 시기였고 또 반면에 루이스 웨인의 그 배우자였던 에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교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분이 낮은 그 계급이었는데 선택을 해보자면 어떤 캐릭터를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언니는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나요? 선택하면 저는 에밀리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혼이 오히려 그러니까 결혼이 인생의 뭔가 최종 목적지인 그런 삶은 지금의 저로서는 꿈을 꿀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예, 우정도 그럴 것 같아. 저도 그냥 사실 선택의 여지보다는 네. 그냥 이 질문을 받기 전에도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뭔가 부유하게 태어났을 것 같진 않고 일단 뭔가 돈 없이 태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에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에밀리에 되게 이입하면서 보기도 했고 되게 에밀리를 선택했을 것 같고 에밀리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고양이 선택하면 안 되나요? 빅터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벨붕 나도 할게 그러면. 귀족 집안이지만 자유롭게 살게요. 영화 속엔 등장하지 않지만 네, 뛰쳐나오겠다. 자유롭게.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응. 근데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날 수 있다면 난 왜 이걸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지? 그래서 좋아요. 약간 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걸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귀족으로 태어나고 싶고 피아노 치고 꽃꽂이하고 그치. 꽃자수 보면서 응.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삶이지만 약간 성향상 안전한 것을 좀 추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가지 언니의 대답이 더 좋네요. 귀족으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산다. 없던 그런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거 좋은 아니 것 근데 같습니다.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는 네. 이 귀족 집안인데 돈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돈만백이네. 그쵸. 네, 돈 많은 백수. 굉장히 내가 요즘 추구하고 싶은 것 중에 무도회 가서 하나. 춤추고 맨날 놀고. 네, 나 이거 좋아. 돈만백.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그 돈만백 괜찮다. 돈만 많다면. 약간 제인 오스틴의 엠마가 약간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좀? 마지막에 결혼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하고. 좋다. 아주 좋은데요? 지금 새로운 캐릭터를 재창조했어. 창조하고 있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영화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제가 교양의 이야기를 좀 넣고 막 인물 시대 얘기하면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영화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교양의 내용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시즌 1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제가 교양을 좀 넣어봤는데 이제 영국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루이스 웨인이 고양이들을 그렸는데 루이스 웨인의 고양이들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은 이제 동물이라기보다는 인간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의인화시킨.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애완용 집고양이는 아닌 느낌이고 고양이들이 사람이랑 똑같이 뭐 야외에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뭐 수다도 떨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의인화가 시작됐던 것이
우리 이솝우화 아시잖아요. 네,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때의 사파 속 동물들은 인간의 특성을 좀 포착하기보다는 동물적인 외향의 묘사에 충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움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인간적인 습성을 지닌 동물의 이미지는 이제 상상의 비중이 커진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판타지 문학이나 요정 이야기가 우리가 봤던 이 영화 속 19세기에 좀 주로 나타나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기 때 그런 이야기들이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써진 작품 중에서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1865년에 출판된 작품이었고, 이 작품이 좀 그런 기묘하고 신기한 상상의 맞아. 동물이 뭐 인간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품 이야기인데, 이 작품 속에 좀 동물들을 보면 인간 생활 습성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도 인간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눈이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인간 세상을 관찰하고 좀 풍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전통이 강한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 계보에 우리 영화의 주인공 루이스 웨인도 네, 있었던 거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과 또 1945년에 그 동물농장을 썼던 조지 오웰 사이에 루이스 웨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인의 고양이들은 정말 좀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당시 시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엄격했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점잖음이 강조됐다는 거는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의 좀 유머나 어린이 같은 좀 천진난만함이나 뭐 순진함 이런 것들이 억압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던 좀 끼 있는 모습들, 교활하고 뭐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사람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루이스 웨인은 고양이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좀 시대가 강조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뛰어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기도 사람들이 해요. 더 열광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대중 미술이었고요. 두 번째 교양은 너무 길어서 또 제가 시작 전에 커트를 당해서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루이스 웨인의 어떻게 보면 대중미술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의 다양한 문화를 좀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예술가들의 좀 감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루이스 웨인만이 할 수 있었던 감각이었고, 그래서 좀 이거를 뭐 감각이나 취향 차원에서 바라본다면은 예술에서는 선호도만 있는 것 뿐이지 뭐 고급이냐 저급이냐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네.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가 뭐 취향껏 선택해서 맞아. 음악을 이제 장르를 듣는 거지. 그런 상태로 똑같이 예술이 다 공존을 하는 거라면은 뭐 루이스 웨인의 그림은 여러 취향의 작품들 속에서 확실히 자신만의 장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루이스 웨인, 이 영화 제목의 형식처럼, 루이스 웨인은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였는데, 내가 혹시 기억되고 싶은 혹은 지금의 나를 이렇게 영화 제목의 형식처럼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가지 언니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불안, 그리고 투쟁하는 긍정. 오. 되게 짧고 굵고 강렬한데요. 저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우정님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고민했는데, 네. 이게 사실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라고 하는 게 여기 직업도 들어가 있고, 네. 소재도 들어가 있고, 삶도 들어가 있고 되게 압축적인 제목이잖아요. 네. 나 뭐 하지? 직업으로 날 설명할 수 있을까? 뭘 할까? 하다가 저는 다정하고 용감했던 친구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네, 저도 굉장히 좀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네, 맞아요. 쉽지 않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에나 땡땡 한 다음에 저는 제가 기억되고 싶은 이제 한 줄을 어떻게 살고 싶나 그거를 만들어 봤는데, 우물 속에서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간 자유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세상이 이제 존재하니까 뭐 나도 나만의 우물에서 이제 뭐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알겠다. 나는 그거 알겠고 내 우물 속에서 나는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양이의 몸을 빌려서
삶의 재미와 또 경쾌함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영화와 함께 했어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하는 거였죠?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 김고은 씨가 주연을 맡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절창리 상영 중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영화 보고 저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